안녕하세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단어 그리고 단어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그리고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단어와 그리고 단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 우리 형태소의 개념이라든지 어근이나 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뭘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품사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렇죠? 자, 단어는 뭐죠? 단어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들을 통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개, 사랑, 가다. 단어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어입니다. 그다음 볶음밥, 똥개, 짝사랑, 돌아가다. 이건 단어입니까? 약간 좀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볶음밥, 밥인데 볶음밥이에요. 개인데 똥개예요. 사랑인데 짝사랑이고 가는데 돌아갑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다 등재되어 있고 그 자체에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단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볶음밥. 이제는 볶음밥이 아니라 볶음밥. 그 다음에 혼자 사랑입니다. 이거는 단어일까요? 보니까 이것은 단위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은 구죠. 그렇죠? 구입니다.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밥인데 볶음밥 앞에 수식하는 말이 붙었어요. 사랑인데 혼자 사랑이에요. 뭐 혼자 이걸 관형사로 볼까요? 그러면은 아무튼 이것은 명사 구죠. 단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생의 학. 학은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학만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어말어미 그렇죠?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 그렇죠? 했어 할 때 그 다음에 주체를 높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 이러한 것들은 단어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위에 있는 두 종류 밥과 볶음밥류는 단어로 인정을 하지만 볶음밥이나 학, 시와 같은 것들은 단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두 말들의 그 부류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밥, 개, 볶음밥, 돌아가다. 자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 학 어떻습니까? 자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밥, 개, 사랑, 그 다음에 짝사랑, 돌아가다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볶음밥이라든지 혼자 사랑 같은 것들은 볶음밥일 수도 있고 비빔밥일 수도 있고 뭐 찐밥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독립된 의미 단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단어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우리는 단어를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사가 단어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단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품사를 이야기한 구품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어들은 사전에 표제어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어미는 단어가 아니고 조사는 단어다. 이것이 이제 학교 문법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조사나 어미가 모두 단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자립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단어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사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단어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어미와 좀 구분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좀 비중을 두고 조사를 단어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에는 내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법적 의미, 예를 들면 어미처럼 엇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든지 시는 그런 주체 높임을 나타낸다든지 이러한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사에는. 그래서 나만이라든지 오늘부터라고 한다면 만이나 부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미를 둔다거나 혹은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함께 사용되는 것이 체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언 자체가 자립성이 강한 것과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어미는 자립성이 없는 용언과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이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생략도 가능하고 또 체언과 융합되지는 않는다. 물론 뭐 요즘은 보면 이건 뭐 이게 이렇게 본다면 이럴 때는 이건 할 때는 거에 니은이 붙거나 이런 경우들도 이제 그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많이라기보다는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체언과 조사는 분리돼서 형태적으로 분리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돼서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을게요라든지 뭐 아픈 예뻐요 뭐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쌍비읍까지 가고 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어미는 어간과의 그런 어떤 결합성이 더 훨씬 강하고 조사는 체언과의 결합성이 더 약하다. 이런 이유에서 조사를 단어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도 단어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보자면 지금 그런 뭐 밥이나 개, 그 다음에 돌아가다, 가다 이러한 것들 당연히 단어겠지만 그 다음에 조사, 은는, 이가, 부터까지 이러한 것들도 단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장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해. 자,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까? 자,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해. 6개의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어느새 여기저기 꽃도 많이 피었어. 이 문장은 어느새 여기저기 꽃도 많이 피었어.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부지런히 놀아야 돼. 7개의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것들이 단어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형태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어휘적인 의미, 주로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라든지 시 같은 것들은 단어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립성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 독립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어휘적인 의미를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태소는 그것이 자립성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소한의 단위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휘적인 의미, 내용 의미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 내용적인 의미도 의미고 그 다음에 먹었어 할 때 엇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 시제라고 하는 의미도 이것도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음 중 어떤 것이 형태소일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이 형태소일까 한번 본다면 자, 볼까요? 밥, 개, 사랑, 가다, 가, 예쁘다, 예쁘, 그 다음에 조사, 을처럼. 자, 이것들은 형태소일까요?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 형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볶음밥, 똥개, 짝사랑, 돌아가다.
이거는 형태소일까요? 하나의 형태소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가 아닙니다.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 몇 개가 결합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볶음밥은 볶다와 밥과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볶음밥. 그리고 파생 접사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볶음밥. 그다음 똥개, 짝사랑, 짝사랑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형태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볶음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아까 구라고 했죠. 구는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돼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거는 형태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학만 떼어놓으면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태소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어떤 종결을 나타내는 문장의 그런 종결형 종결어미 어나 그냥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 같은 것들은 당연히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로 된 그런 것은 보면 밥, 개, 사랑, 가, 예쁘, 그다음에 을처럼, 그다음에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 이러한 것들이 형태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왜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하이픈 앞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에는 그게 그어져 있고 앞에 그어져 있고 어떤 거에는 양쪽에 그어져 있고 또 어떤 거에는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그어져 있어요. 이 앞에만 그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이 앞에 오는 어떤 말에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갔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갔어. 선 어말어미 아시 있고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어말어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는 가셨어라고 하면 가시었어. 시 앞에도 다른 말이 붙고 뒤에도 붙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이나 뒤나 혹은 양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조사인 을이나 처럼은 저것도 자립성이 없는데 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앞에는 저 하이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을이나 처럼 표시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어 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용 의미와 그 다음에 어떤 문법적인 형식 의미를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들을 우리가 한번 형태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늦잠을 자서 아침밥도 못 먹고 달려왔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늦잠을 자서 그리고 아침밥도 못 먹고 자, 달려오다, 달려왔다는 달리다와 오다가 합쳐져서 된 거죠. 다 이렇게 되겠죠. 달리다라고 하는 것과 오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아시 오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어말어미 다가 있죠.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만약에 여기서 단어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침밥 같은 건 한 단어가 되겠죠. 늦잠도 한 단어예요. 그렇죠? 달려오다도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형태소, 더 작은 단위, 최소한의 단위로 구분을 해보니까 늦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늦과 잠의 형태소로 구분할 수가 있고, 아침밥도 아침과 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려오다 같은 경우에도 달리, 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와 형태소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지금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립과 의존이 뭔가 상반되는, 그렇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실질과 형식도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립 형태소인 것은 의존 형태소가 아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인 것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자립 형태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예요.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지 않아도, 결합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자립해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소입니다. 어떤 형태소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기 혼자만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소는 뭘까요? 명사, 수사, 대명사 이런 것들은 자립해서 쓸 수 있죠. 자, 오늘, 날씨, 그 다음에 참은 어떻습니까? 참, 부사, 그리고 새, 어떻습니까? 자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에서는 오늘과 날씨, 참 이것이 자립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존 형태소는 혼자 사용될 수 없는, 혼자 자립해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소가 되겠죠. 그렇죠? 항상 다른 형태소에 의존해야만 사용 가능한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에서는 은이라거나 가라거나 그 다음에 좋네요에서 네라고 하는 종결음이죠. 그렇죠? 네, 종결음이고 요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 가, 그 다음에 네, 요 이것이 의존 형태소인데요. 좋다는 어떨까요? 좋다. 자, 좋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이나 날씨나 좋다가 뭐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다는 지난 시간에도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에만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뭐 기본형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좋고 좋아요, 좋으면 좋아서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그것의 기본이 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뭘로 할까? 우리말이 다로 끝나니까 종결형이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니까 기본형도 다로 그냥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형태가 기본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언이라고 하는 것, 동사나 형용사는 자기 혼자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늘 어미와 함께 결합되어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런 동사나 형용사가 자립적인 것 같지만 결코 자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사나 어미와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도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 형태소는 하늘, 산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 그 자체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에서 오늘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참, 그 다음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어휘 의미가 있죠. 이러한 것이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참
여기까지가 실질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에서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은, 그 다음에 가, 그리고 네, 그렇죠?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말어미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높임의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 이러한 것들이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런 용언의 어간이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태소를 이야기할 때 이 형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형태. 다른 형태라는 거겠죠? 이 형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에 그 형태소를 우리는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언니는 회사원이다. 뭐 형은 회사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이고 형은이죠. 그렇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보조사 는과 은인데, 는이 어떠한 경우에는 는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은이 됩니다. 음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렇죠? 모음 뒤에서는 나는, 언니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형은, 동생은, 이럴 경우에 뭐 딸은, 부모님은 이렇게 할 경우에 뭔가 자음 뒤에 올 때는 은으로 바뀌는 거죠. 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형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의문론적 이 형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문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형은 이럴 때 는과 은의 관계, 그리고 수미가,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죠. 똑같이 주격조사인데 수미, 모음 뒤에서는 수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자음 뒤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실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빵을 샀고요. 우유를 샀어요. 이럴 때도 빵을, 우유를. 그렇죠? 그래서 모음 뒤에서, 자음 뒤에서. 근데 이렇게 뭐 자음 뒤에서, 모음 뒤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 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아시나 엇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시나 엇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살았다. 그렇죠? 살았다는 아 뒤에서는 아따를 썼어요. 살았다. 근데 먹다 할 때는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보았다, 보았다 해서 보았다가 되는 것이고, 읽다, 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 오 뒤에서는 앗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그런 어떤 모음 뒤에서는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앗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 모음일 때는 엇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의문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앗과 엇으로 달라지는 이런 형태소들을 우리는 이 형태,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에는 이렇게 의문론적인 그런 어떤 조건에서 구분되는 그런 이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이 다를 때 의문론적 환경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환경에서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앗과 엇은 분명히 의문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앗과 엿을 한번 볼까요? 앗과 엿. 엿은 언제 쓰입니까? 하였다. 늘 하다 뒤에 하어간 뒤에서 쓰일 때는 하였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런데 아가 사용되는 다른 그런 어떤 어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다. 그럼 가였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살다. 사렸다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이 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론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런데 앗과 엇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아라, 그 다음에 어라, 뭐 여라, 거라, 너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거라, 오너라 이렇게 하죠.
가다, 오다, 가, 오 모두 모음 뒤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 경우에는 거라를 쓰고, 그 다음에 오 어간 뒤에서는 너라를 쓰고, 그 다음에 하 어간 뒤에서는 여라를 쓰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그런 어떤 아나 모음 끝 음절에 모음이 아나 오일 경우에는 뭐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하죠. 이러한 것, 그러니까 의문론적인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사용되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형태론적 이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형태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 그리고 그 의미는 그렇게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문법적인 형식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어떤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단어가 뭔가 어떤 우리가 이제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체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하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하늘을 하와 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또 뭔가 이렇게 붙어서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어근과 접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이라고 하면 루트예요. 루트, 뿌리죠. 그렇죠? 어근. 그러면 우리가 전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 어간이라는 것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고 중심이 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 같은 경우에는 가고, 가면, 가서, 가지만 할 때 이게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중에 보면은 잡다와 먹다 같은 경우에 먹이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잡히다, 복스럽다 라고 했을 때 잡히고, 잡히면, 잡히지, 이럴 때 어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잡히가 어간이죠. 복스럽다도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복스럽까지가 어간입니다. 자, 어간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간과 어근을 좀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은 합성이나 파생을 하는데요. 이 합성이나 파생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은 그냥 지금 여기서는 뭔가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의 어떤 서로 다른 요소들의 결합의 방식이 합성의 방식도 있고 파생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합을 할 때 그 결합하는 것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잡다와 먹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결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잡이나 먹이 이 단어의 어간인 동시에 어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잡히다, 복스럽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잡히다는 잡히까지가 어간이었죠. 그런데 이 잡히에서 더 기본이 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면 잡이에요. 잡에서 그걸 피동화 시키기 위해서 히라고 하는 접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근은 잡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의 중심은 잡이에요. 복스럽다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의 중심이고, 그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접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은 복스럽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상의 중심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언에서도 어간과 어근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같아요. 잡다나 먹다 같은 경우에는 같지만 합성이나 파생을 하게 될 때는 어간과 어근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용언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간이란 말이 있지만
체언에는 어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체언, 뭐 쉽게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언어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아침밥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침과 밥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요소가 단어와 단어가 만날 수도 있고 단어와 약간 보조적인 어떤 다른 형태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먹이라든지 헛기침 같은 경우에 먹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먹입니다. 이 먹. 그 다음에 기침이죠. 헛기침은 뭔가 실제적인 그런 어떤 기침이 아니라 어떤 기침 흉내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에 헛기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의미의 중심은 기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체언에서 혹은 용언을 뭐 체언화한다거나 품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합성이나 파생을 할 때 의미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간과 어근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접사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접사를 그럼 이제 접사는 또 무엇하고 좀 대비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미라고 하는 것하고도 조금 대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미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그렇죠. 어간과 결합해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요소가 어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미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와 그 다음에 뭐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와 그 다음에 또 비종결 어미는 뭐 전성 어미와 연결 어미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읽고 읽는 읽음 읽으셨다 해서 고, 는, 읒, 으시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요소예요. 접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미는 그 자체도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요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어근에 결합되는 것은 접사예요. 어미는 어간에 결합되는 것이고 접사는 어근에 결합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어근에 결합해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소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접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파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파생어 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사, 여러분들이 접사하면 굉장히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에 있는 것처럼 풋사과, 한겨울, 드높다, 치솟다와 같이 풋, 한, 드, 치 같은 것들은 뒤에 오는 어근이 있죠. 사과, 겨울, 높다, 솟다에 뭔가 풋 하면은 익지 않은 뭐 덜 익은 한겨울 가장 중앙에 뭐 이렇게 한이라든지 드높다 매우 뭐 높다 치솟다 뭐 위로 아주 많이 심하게 솟다 이런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죠. 혹은 웃음, 먹이, 많이, 정답다, 읽히다 같은 경우에는 웃다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웃음이라고 해서 음을 씀으로써 이것이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다 동사죠. 먹기 동사 어간인데 여기에 이라고 하는 파생 접사를 붙여서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 형용사죠. 여기에 부사로 파생시키는 접사를 붙여서 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은 명사입니다. 여기에 답다, 답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아름답다, 정답다, 인간답다, 사람답다 할 때 그 답이죠. 그 다음에 보면 웃음, 그 다음에 먹이, 많이, 정답다는 품사가 막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읽히다 같은 경우는 읽다 동사인데 그런데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사동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읽히다, 히를 파생 접사를 붙임으로써 이것은 똑같은 동사예요. 그렇지만
사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와 접미사를 어근에 결합해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가 접사인데, 이런 접사가 붙으면 새로운 어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접사에 대해서, 또 어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그 단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단어가 단일어로 만들어진 단어도 있지만, 또 이런 여러 개의 형태소나 접사가 만나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의 형성, 그리고 그런 단어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